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생명 시스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긴 방송이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생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 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얘는 세포야 라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외부 환경과는 다른,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세포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포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세포막이 필요한 이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세포막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포막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문도 없고 창도 없고 벽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문도 없고 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외부에서 막 모기들이 들어옵니다. 모기 들어와서 내 피를 빨아먹을 거예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환경과 이렇게 외부 환경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질은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필요 없는 물질들, 유해한 물질들은 들어올 수 없게 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세포 안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혼자 밖으로 나가버리면 난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데 나가버렸네? 안 되는 거거든요. 혹은 세포 밖에 있던 뭐 먼지 같은 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필요 없는 게 왜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단이에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 세포막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막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포막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대요. 그런데 그 인지질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혹은 문제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리가 있고 꼬리가 두 개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인지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인지질은요, 특이한 특성을 가지는 게 인지질의 이 머리 부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친수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물과 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의 이 꼬리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소수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소수성은 물 싫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물 대신 누굴 좋아하냐면 기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과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수능 모의고사 방송이 너무 길게 나와서 잠깐 끊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인지질은 이렇게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화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유상종.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끼리끼리 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끼리끼리 논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물과 친한 애들은 물과 친한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기름과 친한 아이들은 기름과 친한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요. 말 그대로 뭔가 코드가 맞는 애들끼리 놉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성인 물질은 극성인 물질끼리 잘 녹이고 그 다음에 무극성인 물질은 무극성인 물질끼리 잘 녹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극성과 무극성도 사실 뭐냐면 저기 친수성, 소수성과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종이 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인지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먼저 또 알아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생명체라는 게 일단 처음에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원시 지구에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체는 매우 강력한 자외선을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바닷속, 즉 물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몸 안에 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지질이 어디에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인지질이 물속에 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인지질이 물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지질을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인지질을 딱 넣으려고 하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나는 물이 좋아, 나 원래 물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물하고 가까이 붙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꼬리 부분은 물하고 닿기 싫어서 이렇게 막 물하고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인지질을요, 어차피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했으니까 이 인지질을 몽땅 물속에 넣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지금 여기서는 이 물 표면에 놔뒀는데 여기를 지금 아주 깊은 물속에 다량의 인지질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속에 들어있는 인지질들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물이 있네? 나는 원래 물이랑 친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하냐면 머리가 있으니까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다 그랬어요? 안 친하다 그랬어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소수성, 물과 안 친하다 그랬죠? 그런데 물속에 억지로 넣었으니 이 꼬리 부분 어때요? 나 물속에 들어왔어, 완전 짜증나, 물 완전 싫어해 하면서 되게 짜증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지질을 제가 하나 넣어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하고 닿기 싫으니까 물이 아닌 자신하고 친한 애, 이 꼬리가 물이 싫으니까 자기하고 친한 다른 애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 다른 애가 바로 뭐냐면 또 다른 인지질의 꼬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꼬리와 꼬리가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꼬리가 물하고 닿지 않으니까 좀 더 행복해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면 이 부분은 꼬리끼리 맞닿았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옆에 이 다리의 옆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이 닿아있죠. 아직도 물이 닿아있으니까 되게 싫어. 나 물 싫어하는데 왜 옆에 자꾸 붙어,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옆에 또 다른 인지질이 또 붙어요. 이렇게 인지질이 붙고 이렇게 인지질이 붙고 이렇게 인지질이 붙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붙게 되면 이렇게 인지질이 붙어요. 이렇게 옆으로만 붙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붙어요. 막 이렇게 겹겹이 붙습니다. 겹겹이 막 붙어요. 이런 식으로 겹겹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지질이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 이중의 층을 만들게 돼요. 이중의 층. 맞죠? 꼬리끼리 서로 마주보려고 하니까 인지질들이 이중의 층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안쪽에 있는 인지질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인지질의 꼬리는요, 주변에 다 꼬리만 있어요. 매우 행복한 상황이죠. 지금 불행한 꼬리는 누구뿐이냐? 가장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이 꼬리들만 조금 불행해요. 근데 이 꼬리들마저도 이 불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인지질이 이중층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펴져 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펴져 있는 이중층의 이 끝부분이 물이 닿으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말아버려요. 이렇게 말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완벽하게 구의 형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얘를 구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인지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깥쪽에 노출되고요. 그다음에 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이라는 게 어디 있냐? 지금 이게 막이거든요. 막. 이 두꺼운 게 막이에요. 물은 이 막의 바깥쪽에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막의 안쪽에도 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죠. 뭘 이뤘냐? 물이 있는 쪽엔 누구만 있어? 머리만 있어요. 바깥쪽 물이 있는 쪽에도 누구만 있어요? 머리만 있어요. 그리고 꼬리들은 이 머리와 머리 틈새에 숨어가지고 꼬리끼리만 붙어있게 돼요.
얘네 이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인지질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택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지질을 물에 풀어놓으면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리포솜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게 바로 세포막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지질의 이중층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지질이 이중층을 만들어서 문제는 인지질이 이중층을 만들면 이제 뭐가 좋다면 잘 보세요. 자, 바깥쪽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물과 친한 물질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수성 머리까지는 잘 가겠죠. 근데 꼬리 부분을 잘 통과해 못해요. 못하죠. 지나가려고 했더니 물하고 친한 애가 어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하면서 밀어내겠죠. 반대로 기름하고 친한 애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면 친수성 머리가 어딜 지나가 재수없게 하면서 막 막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안쪽과 바깥쪽에 물질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물질의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세포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안쪽과 바깥쪽에 확실한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집으로 치자면 다 벽으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벽으로만 이루어진 완전히 벽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완전히 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당장 배고파요. 나한테 필요한 먹을 게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매우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 배고파. 그쵸? 자, 그런데 또 하나 먹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왜 근데 수업 할 때마다 똥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먹었으면 싸야겠죠. 맞죠? 싸야 돼요. 근데 그 싼 똥을 밖으로 보내고 싶은데 벽밖에 없는데 못 보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음식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내가 싼 똥 속에서 죽어가겠죠. 자, 좀 과장돼서 표현했는데 만약에 이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벽만 있고 문이 없다면 세포는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뭐냐면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있냐면 어떤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런 식으로 박혀있어요. 얘를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막 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 단백질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물질들의 이동을 막지만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즉 음식이 배달 왔네? 문 열어서 받고, 똥 싼 거 치워야지? 문 열어서 버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막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로 돼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있다?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은 애가 아니에요. 뭐냐면 약간 자기들끼리 뭉쳐있지만 이렇게 흐를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요. 그 물에다가 스티로폼을 막 긁어가지고 스티로폼 가루를 띄워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스티로폼 가루 사이사이에 탁구공 몇 개를 띄워놔요. 그러면은 스티로폼 가루들 사이사이에 탁구공이 퐁 하고 박혀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그 탁구공을 쓱 밀면 탁구공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겠죠. 완전 굳어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이에서 떠있는 거니까 만약에 스티로폼 가루를 딱 띄워놓고 탁구공을 놓고 탁구공을 밀면 밀립니다. 그 탁구공이 움직이고 탁구공이 있던 자리에는 스티로폼 가루들이 와서 채워주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인지질과 막 단백질은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동성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동,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포막의 구조는 움직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거냐면 인지질 머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인지질 머리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있는 꼴이야? 단백질이 떡하니 박혀있는
이런 느낌의 그림으로 보이겠죠. 이 세포막을 바깥쪽에서 보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조각 작은 조각들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큰 미술 작품을 만든다. 그럼 우린 그 미술 작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자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유동성, 얘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조각과 큰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런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세포막의 세포막의 바깥쪽이 있고 세포막의 안쪽이 있겠죠. 세포의 안쪽과 세포의 바깥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안쪽과 세포의 바깥쪽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물질은 세포의 안쪽으로 당겨와야 될 거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세포의 바깥쪽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얘가 차단하지만 필요한 물질과 필요 없는 물질을 왔다 갔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을 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여기 잠깐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냐면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확산. 여러분들 확산은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물질이 많은 곳에서 물질이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내가 따로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갑자기 방귀를 뀌면, 지저분한 얘기 좀 최대한 덜 해야지. 누군가가 향수를 착 뿌리면 그 향수의 향기가 여기에 되게 많죠. 향수 향기를 내는 입자가 여기는 많고 저 멀리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입자가 많고 향기 입자가 많고 저쪽은 향기 입자가 적은데, 향기 입자가 많은 쪽에서 향기 입자가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학생도 좋은 향기가 나는데 라고 이렇게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향수, 절대 방귀가 아닙니다. 향수 향이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물에다가 만약에 제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영상 찾아서 있으면 첨부해 볼게요.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골고루 퍼져서 섞이게 되죠. 잉크가 퍼지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확산은 뭐냐, 내가 따로 에너지를 주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섞이는 거예요. 알아서. 어디서 어디로? 중요한 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래서 세포 바깥쪽에 어떤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세포 바깥쪽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해볼게요. 많은 양의 산소 기체들이 있다고 합시다. 산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있는데 이 세포 안쪽에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럼 안쪽에는 산소가 되게 적죠. 그러면 바깥쪽은 산소가 많고 안쪽은 산소가 적으니까 확산이라는 원리대로 생각해보면 밖에 있는 많은 산소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뚫을 수 없을 것 같이 얘기했던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왜 뚫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무리 내가 창문을 다 닫고 틀어 막아도 그 틈새 좁은 데로 공기는 들어오죠. 우리가 문 다 닫고 있어도 질식하진 않잖아요. 왜? 공기 입자는 매우 작으니까. 공기 분자는 매우 작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산소가 밖에 많고 여기 적은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고? 왜 통과하냐면 아주 작으니까 여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되어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단순 확산이 일어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뭐냐? 크기가 작아야 돼요. 크기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지금 극성과 무극성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걸 극성이라고 하고 어떤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극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하다 그랬죠. 참고로 물은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극성은 사실 친수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볼게요. 만약에 물과 친한 극성 물질이면 머리랑은 친하겠죠. 하지만 이 긴 꼬리의 관문을 통과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물질, 즉 무극성 물질이라면 머리만 통과하면 여기는 친한 무극성 애들, 그러니까 소수성 애들이 있는 꼬리 부분은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려면 극성이네, 친수성이네 보다도 무극성이고 소수성이네가 훨씬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들이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애들이 뭐냐? 즉 크기가 작으면서 동시에 무극성인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산소기체라든가 혹은 이산화탄소기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극성인 애들, 즉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 기름과 친한 애들, 즉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들도 이렇게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단순 확산이 되곤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크기가 작으면서 동시에 극성이 없는 애들만 통과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딜 통과하냐? 하나밖에 안 남았죠. 어딜 통과할까요? 막 단백질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크면 통과를 못해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극성이면 여기를 통과 못하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큰 분자가 여기 이렇게 밖에 많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엔 조금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때 문제는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애만 여기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어떻다? 크기가 크거나 극성이 있는 물질,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 극성이 있는 물질이 어디를 통해서 이번에는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되는 거.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불러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이온들이에요. 이온들. 그래서 주로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Na+, 칼륨 이온, K+, 이런 애들이 워낙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용성 물질이 이동했던 것처럼 여기는 물과 친한 물질이 이동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수용성 물질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이에요. 보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극성이면서 작은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이동하는구나. 극성이거나 큰 녀석들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구나.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아.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바깥쪽에는 이산화탄소가 5분짜리입니다. 시험 종료 5분 전이래요. 바깥쪽에는 이산화탄소가 적어.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번에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일종의 단순 확산인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이거 확산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삼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투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 쉽게 아무거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통과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세포막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반투과성 막의 특징을 가집니다. 자, 반투과성 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부 물질은 통과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저기 보시면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막을 의미합니다. 자, 아주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있겠지만 큰 입자는 통과할 수 없겠죠.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입자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입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U자관 형태, 그러니까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 U자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U자관에다가 제가 가운데 반투과성 막을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설탕물을 담았어요. 저기 물 분자들과 파란색 물 분자와 빨간색 설탕 분자가 보이시죠? 근데 설탕이 더 어디에 많이 녹아 있어요? 여기 왼쪽에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설탕이 더 조금 녹아 있죠. 만약에 이 반투과성 막이 없다면 단순하게 확산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여기에 설탕이 많고 여기에 설탕이 적네. 그러니까 설탕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서 골고루 섞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반투과성 막이 구멍이 작으니까 설탕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구멍이 작으니까 큰 애가 못 지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설탕이 이동하는 그런 확산이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자, 여기는 설탕의 비율이 높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설탕의 비율이 높은 대신에 물의 비율이 적은 거죠. 여기는 설탕의 비율이 낮은 만큼 물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럼 물의 농도를 생각해보면 물의 농도를 생각하면 물은 왼쪽에 많아요? 오른쪽에 많아요? 오른쪽에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차피 설탕이 못 움직인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지만 물은 상대적으로 많은 오른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서 양쪽의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 U자간에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물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 높이가 내려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요. 삼투. 그래서 보시면 세포막, 여기서 이 세포막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반투과성 막.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 있죠?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농도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진하고 이쪽은 연해. 그러면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대신 누가 이동한다? 물이 세포막을 통해, 반투과성 막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확산이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뭡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누가? 물 기준에서. 이쪽에 물이 많으니까 네가 못 온다면 내가 갈게 라고 이렇게 맞추면서 가는 거.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삼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삼투라는 현상이 결국은 보시면 결국은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뭐냐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간 것뿐입니다. 용질이 못 가니까, 설탕이 못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확산도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간 거고, 삼투도 결국은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간 거예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갈 때는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에너지를 사용해요, 안 해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1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자발적인 이동만 배웁니다. 물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도 합니다.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죠. ATP라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렇게 적은 쪽에 있는 걸 더 땡겨오는 거, 이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 능동수송은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생명과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산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세포에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이건 제가 그리기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안에는 그 광고 있죠, 여러분. 포카리
땡땡땡이라는 음료수 광고 있죠. 그 광고에서 보시면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땡땡땡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음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음료라는 표현을 써요. 내 몸에 가까운 물이다. 이온 음료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은요,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어요.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살짝 녹아 있는 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살짝 녹아 있는 물을 몸에 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국 뇌가 지금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쪽에도 물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약간 녹아있는 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약간이나마 농도가 있어요. 농도가. 그런데 이 우리 체액의 농도와 같은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같을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라고 불러요. 등장액. 그런데 우리 체액의 농도보다 훨씬 더 진한 농도로 무엇인가 녹아있는 거, 예를 들면 바닷물 같은 거죠. 짜잖아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농도가 높아. 그래서 고장액. 그리고 우리 체액의 농도보다 훨씬 낮은, 아예 순수한 물처럼 막 농도가 낮은 액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세포는 기본적으로 반투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를 등장액에 넣었을 때와 고장액에 넣었을 때, 그리고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이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사진을 띄워 놓을게요. 짠! 띄웠어요. 자, 보시면 동물 세포를 넣었을 때와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일단 생각해 보시면, 얘를 만약에 등장액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등장액은 뭐야? 체액의 농도와 같은 농도에 넣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농도가 없다면, 즉 농도 차이가 존재할 때 삼투가 일어나는 건데 농도 차이가 없다면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물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모두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동물 세포를 고장액에 넣었다고 합시다. 고장액은 뭐냐면 바깥쪽, 나의 바깥쪽이 농도가 진한 거야. 나는 농도가 연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도가 진한 곳은 물이 부족한 거고 농도가 연한 곳은 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바깥으로 빠지게 돼요. 그럼 상상해 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세포라고 해봐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고장액에 들어갔어. 자꾸 물을 뺏겨.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물을 뺏기는 만큼 점점 쪼그라들겠죠. 맞죠? 이처럼 실제로 이 동물 세포의 하나인 그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으면 원래 적혈구가 동그란 도넛 모양이잖아요. 가운데가 쏙 들어간. 근데 그게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버립니다. 물을 뺏기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번에는 동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어 볼게요. 저장액에 넣으면 내 몸, 그러니까 저를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체액의 농도보다 주변 체액의 농도가, 주변 용액의 농도가 더 낮은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물은 바깥쪽이 많고 안쪽에 적은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있는 바깥쪽에서 물이 적은 안쪽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물을 계속 들어오면 막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맞죠? 세포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적혈구는 원래 가운데가 쏙 들어간 도넛 모양인데 얘가 둥그렇게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순수한 막 증류수에 넣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다 못해 결국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적혈구가 뻥 터져버려요. 우린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혈이라고 불러요. 자, 동물세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장액에 넣으면 쭈그러들어요. 등장액에 넣으면 모양이 그대로예요. 근데 저장액에 넣으면 팽창하다가 뻥 하고 용혈 터져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 중에 동물세포와 다른 점 뭐였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벽. 아주 단단한 벽.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벽. 얘는 세포벽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바로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얘는 형태가 안 바뀔 거예요. 자, 봅시다. 쉬운 것부터.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물에 출입이 없을 거니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장액에 넣어봅시다.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물보다 바깥쪽에 물이 더 농도가 높은 거야. 물이 많은 거야. 맞죠? 저장액이니까. 바깥쪽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나를 향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막 물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빵빵해져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아까 동물세포는 어땠죠? 빵빵해지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렸죠. 그런데 식물세포는 어때요? 빵빵해지긴 하지만, 팽창하긴 하지만, 물이 들어와서 팽창하지만 이 세포벽이 버텨주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빵빵해지긴 하지만 아까 그 동물세포처럼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식물세포를 고장액, 조금 더 농도가 진한 곳에 넣어 볼게요. 농도가 진한 곳에 넣으면 나한테는 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물이 적은 거니까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물이 빠져나가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든다 그랬죠. 그런데 세포는 쪼그라드는데 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포벽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벽 안에 세포가 꽉 차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벽에서 뚝 떨어져서 분리가 돼 버려요. 우리는 이 세포 안쪽을 원형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을 뺏기면서 쪼그라들다 보니까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됐네. 뭐가 분리됐어? 원형질이 분리되었네 라고 해서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식물세포 등장액에 넣으면 변화 없어요. 근데 저장액에 넣으면 물을 빨아들이니까 팽창해요. 하지만 세포벽이 버텨주니까 터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으면 물을 뺏기니까 쪼그라드는데 벽은 쪼그라들지 않으니까 이 안에 원형질만 쪽 쪼그라들면서 이 벽과 원형질이 뜯어져 나오죠.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인지질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거, 삼투를 통해 이동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 삼투 현상에 의해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농도가 다른 용액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이고요. 우리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